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 군대가 투입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아침에 기자회견을 갖고 워싱턴 DC의 범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주 방위군 800명을 배치하고요. 또 DC 경찰을 연방 정부가 통제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 SNS에 올린 글에서도 그 전날 일요일 날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우리 수도 워싱턴 DC를 예전보다 더 안전하고 더 아름답게 만들 것이다. 라면서 노숙자들은 즉시 떠나야 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노숙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에게 머물 곳을 제공하겠지만 수도에서 워싱턴 DC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범죄자들에게도 한마디 했습니다. 뭐라 그랬냐면 당신들은 그런데 떠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당신들을 마땅히 있어야 할 감옥에 집어넣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워싱턴 DC에 대해서 텐트, 노숙자들 텐트, 그리고 뭐 불결함, 또 범죄가 생기기 전에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수도였지만 지금 이렇게 더러워진 도시가 됐다. 그리고 범죄가 들끓는 도시가 됐다. 노숙자가 넘쳐나는 이런 지저분한 도시가 됐다. 라면서 내가 이걸 싹 바꾸겠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그는 지난 24일에는요, 도심에서 노숙자들의 텐트촌 등을 철거하고 또 이들을 수용시설로 강제로 보낼 수 있도록 하는 대통령 행정명령에 서명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 행정명령에 서명한 지 이제 한 2주 만에 전격적으로 워싱턴 DC를 연방정부가 장악하겠다. 군대도 보내고 FBI도 보냈습니다. FBI 요원 120명을 어제부로 보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범죄와의 전쟁 선포를 하겠다. 또 범죄만이 아니라 두 가지예요. 노숙자 및 범죄와의 전쟁 선포, 워싱턴 DC에서 그걸 이제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혔는데 그 기자회견 내용이 끝나자마자 FBI 에이전트 120명이 긴급 투입됐습니다. 요 이제 FBI 에이전트 120명은 노숙자들과는 관계없이 범죄자들을 잡아들이기 위한 그 색출 작업에 투입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노숙자들을 철수시켜야 되는데 노숙자 철수는 경찰, 현지 경찰 그리고 이 주방위군을 투입해서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부터 팸 본디 법무장관이 메트로폴리탄, 그러니까 워싱턴 DC를 관장하고 있는 메트로폴리탄 경찰국을 직접 지휘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팸 본디 법무부 장관은 워싱턴 DC의 범죄는 오늘 이제 끝날 것이다. 곧 끝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DC는 누구나 와서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또한 국방부 장관도 여기에 가세했습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워싱턴 DC 주방위군 병력이 육군의 지휘하에 일주일 동안 수도로 들어올 것이다. 그러니까 주방위군을 투입하는데 이 주방위군은 누가 그럼 지휘 감독하느냐? 육군이 지휘 감독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만간 수도로 들어오겠다라는 것이고요. 또 다른 특수주 방위군도 DC로 진입시키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주 방위군과 경찰은 노숙자들 철거 작업, 그리고 이제 FBI는 범죄자 색출 작업을 본격적으로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법적으로 뭐 이게 상관이 없는 것이냐? 당장은 뭐 법적으로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걸 너무 오래 주방위군이나 FBI가 장악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워싱턴 DC District of Columbia라고 그러잖아요. DC District of Columbia. 이게 이제 콜롬비아 특별자치구잖아요. 그 워싱턴 그 수도 지역이. 그 자치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연방 목적을 위해서 메트로폴리탄 경찰력을 사용해야 할 특별한 상황이 존재한다고 판단할 경우에 워싱턴 DC 경찰을 48시간 동안 통제할 수 있다. 요런 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48시간이라는 시간은 있는데 그 48시간이 지나면 뭐 또 다른 어떤 걸 할 수도 있고 또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서 어떤 동원령을 또 내릴 수 있고 뭐 이런 것이 있는데 일단 뭐 법령에는 그렇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뭐 중요한 게 법령 또 당연히 중요합니다만은 연방 정부가 DC를 재건하기 위한 이런 작업에 나섰다라는 것인데요. 사실 이제 이게 시작입니다. 그래서 워싱턴 DC뿐만이 아니라 다음 단계는 뉴욕이 될 것 같고요. 제 생각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단계는 LA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내년에 미국은 이제 북중미 월드컵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월드컵이 각 대도시 이제 돌아다니면서 경기가 있는데 내년에 월드컵
전에 이 그 도시를 좀 재건해야 하는 그런 연방 정부의 그 부담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월드컵을 맞이해서 메트로폴리탄 재건 그 사업의 총 리더의 임무도 지금 띄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책임감을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그 내년 월드컵이 끝나면 2년 뒤 2028년 LA 올림픽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인들이 이제 내년서부터 미국을 찾을 터인데 이런 도시를 그냥 둘 수는 없다라는 생각을 이제 갖고 지금서부터 서서히 시작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LA에도 이런 정책이 곧 미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내년에 월드컵 그리고 2028년에 LA 올림픽.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순서대로 워싱턴, 뉴욕, LA 그 외에 뭐 시카고가 될 수도 있고 텍사스, 샌프란시스코 돌아가면서 이제 순차적으로 확대될 것이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부터요 25센트짜리 동전, 미국에서 25센트짜리 동전은 쿼러잖아요. 그 쿼러에서 한국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계 여성 장애인 인권 운동가의 모습이 새겨진 25센트짜리 동전이 미국에서 어제부터 유통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계 인물이 미국 화폐에 등장하기는 이번이 처음 있는 일입니다. 연방조폐국은 스테이시 박 밀번 이라는 이름의 그 한국 이름은 그 스테이시 박 밀번이 한국 이름은 박지혜입니다. 삶과 유산을 기념하는 그녀의 스테이시 박 밀번의 삶과 유산을 기념하는 25센트짜리 동전 이 쿼러가 어제부터 공식 유통되기 시작했다라고 조폐국이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연방 재무부는 참정권과 시민권에 대한 그 연대를 비롯해서 노예제 문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미국 사회의 발전에 공헌한 그런 여성들을 기리기 위해서 총 20명의 여성을 그 쿼터 뒷면에 이제 등장시키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아메리칸 위민 쿼러스 프로그램입니다. 미국의 위대한 여성들 20명을 선정해서 쿼러 뒤에다가 이제 새기는 거죠. 그래서 아메리칸 위민 쿼러스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그 20명 중에 한 명이 우리 한인입니다. 스테이시 박 밀번의 모습이 담긴 동전에는 안경을 쓴 그 밀번이 전동 휠체어에 앉아서 청중에게 막 연설하는 그런 역동적인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 이제 주한미군 아버지, 그러니까 이제 100% 한인은 아니고 이제 혼혈 한인입니다. 엄마가 한국분이신 주한미군 아버지 조엘 밀번, 그리고 이제 한국인 어머니의 이름은 진 밀번입니다. 진 밀번. 근데 이제 엄마가 박 씨죠. 원 이제 진 박이죠. 진 박 밀번. 그래서 이제 엄마 라스트 네임을 따서 한국 이름을 한다면 박지혜가 되는 겁니다. 서울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제 아주 어렸을 때 미국으로 와서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 선천적으로 그런데 근육 퇴행성 질환이 있습니다. 그 근육이 점점 그 힘을 잃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또래와 다르다라는 것을 인식한 뒤에 스테이시 밀번은 지역사회의 다른 장애인들과 교류를 하면서 장애인 인권 운동을 아주 어렸을 때부터 했습니다. 그는 대학을 졸업하고 2011년에 장애인 권리 운동의 역사적인 중심지였던 캘리포니아 베이 지역, 그러니까 샌프란시스코 인근 지역으로 이주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장애인 정의 문화 클럽 이라는 것을 설립해서 장애인 중에서도 더 소외된 삶을 사는 유색인종 장애인, 또 이민자 장애인, 성소수자 장애인, 또 노숙자 장애인 등의 권익 증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 사람입니다. 밀번은 지난 2014년에는요,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지적장애인위원회 위원으로 지명돼서 대통령 정책 자문 활동도 오랫동안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2021년에 팬데믹이 터지자 장애인과 저소득층 그리고 노숙자 등에게 마스크나 의약품, 위생용품 등등을 전달하는 그런 팀을 꾸려서 한 2년 동안 아주 열심히 봉사하는 그런 힘든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팬데믹 기간 동안에 그렇게 열심히 봉사활동을 했지만 본인은 또 근육이 점점 힘을 잃어가는 그런 근무력증 외에 또 추가적으로 신장암을 또 동시에 앓았습니다. 그래서 신장암 치료 중이었습니다.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열정적으로 본인의 몸을 사리지 않고 그렇게 봉사활동을 하던 그는 지난 2020년 그러니까
팬데믹이 터지고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팬데믹 터지고 1, 2년 동안 봉사활동한 건 아니고 그때 막 팬데믹 그때쯤 2020년 5월 19일인가요? 그 수술을 했는데 수술 합병증을 앓으면서 결국 33세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33살의 나이로 팬데믹 그때쯤 아주 고생 많이 하다가 돌아갔습니다. 연방조폐국은 그래서 스테이시 박 밀번은 리더이자 비전가 그리고 문제 해결자였다면서 장애인의 정의를 위한 맹렬하면서도 연민 어린 그런 멋진 활동가였다. 그래서 그를 기리기 위해서 이 25센트짜리 동전 쿼러 뒷면에 그녀의 모습을 새겨넣기로 했다라고 조폐국은 말을 했습니다. 자, 어제부터 이게 막 유통되기 시작했으니까 당장 오늘 내일 사이에 우리 손에 들어올 일은 없을 것 같지만, 요게 이제 그 퍼지다 보면 결국은 들어오죠. 요즘은 이제 문제가 이 캐시를 많이 쓰지 않는다라는 것 때문에 다 카드 결제하니까 이제 돈을 만질 일이 없는데, 저는 그래서 뭐 혹시 어디서 쓸 일이 있을지 몰라서 쿼러는 늘 차 안에 좀 여러 개 놓고 다니긴 합니다만은 쿼러 깨끗한 쿼러 보시면 은행 가서 또 바꿔달라고 하셔도 돼요. 은행 가서 그 1불짜리 몇 개 갖고 가서 한 5불 가지고 가서 25센트짜리 쿼러 1불이면 4개니까 5불이면 한 20개 되겠죠. 그래서 쿼러 새로 나온 2025년도 요번에 새로 나온 쿼러로 나 바꿔달라. 은행에 가서 몇 불 들고 가서 그래서 만약에 진짜 이 새로 나온 게 은행이 보유하고 있다면 받으시면 뒤에 보세요. 뒤에 보시면 예, 휠체어에 앉아서 이렇게 열심히 연설하는 스테이시 박 밀번 박지혜 씨의 모습이 담겨있는 쿼러를 만나실 수도 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장바구니 물가를 낮추겠다라고 했습니다만은 식료품 가격이 계속 오르면서 미국인들이 쇼핑 패턴을 결국은 바꾸기 시작했다라는 게 이제 CNN의 보도입니다. 시카고 대학 연구센터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응답자 절반 이상인 53%가 식료품 비용을 주요 스트레스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33%는 식료품 비용이 경미한 스트레스 요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요 스트레스 요인이다. 그리고 경미한 스트레스 요인이다. 이 둘을 합치면 86%예요. 86%가 결국은 지금 이 식료품 가격 때문에 크던 작던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라고 답변을 한 것입니다. 식료품 가격 인상이 스트레스 인상 요인이 아니다라고 답변한 사람은 14%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자, 이번 조사 결과와 관련해서 이 데이빗 오르테가 미시간 대학 교수는 이번 조사 결과가 경제 동향에 대한, 앞으로 동향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확실성과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식료품 가격 공약이 지금 당장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라는 것을 확연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업들은요, 그래서 소비자들의 그 쇼핑 패턴이 바뀌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기업들도 느끼고 기업들도 지금 변화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그래서 각 기업들, 그러니까 그 소매 매장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기업들, 뭐 월마트가 될 수도 있고 미국에서는 또 크로거가 유명하잖아요. 크로거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바꾸고 있냐면 대용량 포장보다는 소용량 포장으로 만들어서 많이 판매를 합니다. 일단 그래도 양이 적어도 가격이 적으면 소비자들이 그걸 잡게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하거나 이제 쿠폰 같은 것을 많이 뿌리면서 그 쿠폰을 활용해서 매장에 많이 찾아오도록 그런 식으로 기업들도 바꾸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마케팅 기법을 바꾸고 있고 소비자들은 소비 패턴을 바꾸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사 결과 미국 내 많은 그 미국인들이 요즘 들어서 외식을 좀 많이 줄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슈퍼마켓 체인 크로거의 란 사전 CEO는요, 불확실한 경제 환경 속에서 소비자들이 계속해서 조심스럽게 지출을 하고 있다라면서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뭐 고소득이라고 해서 돈을 펑펑 쓰지는 않는다.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모두가 최근 들어서는 모든 미국인들이 일반적으로 이 불확실성을 좀 우려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로거는요, 할인 행사를 더 많이 하겠다라고 밝혔고 또 일반 브랜드보다 저렴한 자체 크로거의 이름으로 나오는 좀 더 저렴한 브랜드 제품을 더 많이 확대해서 판매하겠다. 그런 식으로 이제 그 기업은 판매 방식을 바꾸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기업이 분석할 때 소비자들은 소비 패턴이 바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자, 미국의 AI 반도체 선두주자인 엔비디아가 중국에 반도체를 수출할 수 있도록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허가를 받게 된 과정이랄까, 뭐 조건이랄까, 이게 매우 좀 흥미롭기도 하고 좀 주시해봐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자, 엔비디아가 중국에 반도체를 수출하는 대가로 중국에 수출해서 일어나는 그 매출의 15%를 연방정부에 납부하기로 하는 계약을 맺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자, 파이낸셜 타임스는 엔비디아가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허가를 받는 조건으로 중국 매출의 15%를 연방정부에 지급하기로 했다라고 어제 보도를 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렇게 받은 자금을 어떻게 사용할지는 아직 결정하지는 않았지만 그 사실에 대해서 확인을 해줬습니다. 인정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월에 엔비디아가 중국 시장을 위해서 성능을 조금 낮춰서 설계한 H20라는 반도체 칩의 수출을 금지했었습니다. 중국을 위해서 성능을 조금 낮춰서 만들었지만 그것도 안 돼. 라고 수출하지 못하도록 수출 허가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난달에는 갑자기 또 입장을 바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출을 할 수 있어 라고 수출 허용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네, 앞서 말씀드린 그겁니다. 발생하는 이익금을 15%를 내면 허가해 줄게. 그겁니다. 미국 기업이 수출 허가를 받기 위해서 매출의 일부를 정부에 납입하는, 내기로 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이게 무슨 좀 비하시키는 말을 하면 무슨 삥뜯기도 아니고 이건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삥뜯기 하는 거냐 아니면은 윈윈이냐 표현하기 나름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습니다. 좋게 표현하면 윈윈, 정말 이상하다, weird라고 생각하면 삥뜯기 여러 가지로 표현이 가능한데 여하튼 팩트는 그렇습니다. 자, AI 칩의 중국 수출에 대해서 안보 전문가들은 그런데 이 칩이 중국 군대에 도움을 줄 수도 있고 또 미국 AI 분야에 어떤 지금 우위에 있는 이런 상황을 좀 약화시킬 수도 있다. 그런 걱정이 있다. 그래서 15%가 아니라 25%를 준다 하더라도 그걸 허가를 내주면 안 되는데 왜 허가를 내줬느냐라고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걱정 이런 걸 떠나서 이게 어떻게 정부와 기업 간의 관계가 이렇게 될 수 있느냐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당시 그 트럼프 대통령 밑에서 국가안보회의 관련해 중국 전문가 자문 역할을 했던 리자 토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트럼프 대통령 밑에서 한때는 중국 전문가로 자문위원 역할을 했지만 중국은 미국 정부가 이번에 수출 허가를 내주는 조건으로 15%를 기업으로 받겠다라고 이렇게 한 이것에 대해서 쾌재를 부르고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 중국이 돈 주는 거 아니에요. 미국 기업이 주는 거예요. 중국은 미국의 최신 반도체를 갖고 다 뜯어볼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죠. 중국은 특별히 하는 거 없습니다. 중국이 산 거, 수입한 거에 대해서 일정 부분을 미국에 대해 그것도 아니고 나는 필요한 거 수입해서 뜯어보면서 이제 미국의 기술 수준을 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그 미국 정부에 납입하는 건 미국 기업이 엔비디아가 주는 거니까 나하고는 상관없네 해서 중국은 쾌재를 부를 것이다 라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의 최신형 미국 전투기 F-35 미국 최신형 전투기를 판매하는 것도 15%의 수수료만 내면 중국 수출을 허용해 줄 것인가? 이렇게 반문하는 그런 걱정스러운 그 지적도 했습니다. 자, 한 나라의 행정부가 특정 기업의 수출 여부에 대한 그 허가를 내주면서 수익금의 일부를 받는 일과 관련해서 기업들은 전반적으로 매우 충격이다라는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열성 지지자로 햄버거 가게 트럼프 버거라는 햄버거 매장을 창업해서 화제를 모았던 레바논 출신 이민자가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사람 너무 좋아했어요. 트럼프라고 탁 써있는 햄버거 가게 만들고 자기 햄버거 가게 이름도 트럼프라고 써있어요. 가게 이름이 트럼프예요. 그 트럼프 대통령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좋아했는데 흥미로운 건 그 사람도 지금 강제 추방당할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민단속국 ICE는 지난 5월 16일 트럼프 버거 창업자인 레바논 출신의 롤런드 비니를 구금했다라면서 이민 심사 절차, 추방 심사 절차에 착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또 좀 한 가지는
다른 사람 같았으면 5월 달에 체포됐으니까 벌써 추방됐을 텐데 그래도 아직 심사 절차를 밟는다라는 이유 때문에 아직은 추방 안 됐어요. 그래도. 자, 아이스는 비니가 2019년 비이민 신분으로 미국에 입국했으며 2023년 2월 12일까지 출국을 했어야 됐는데 그렇지 않고 있기 때문에 체포됐다라고 말했습니다. 롤런드 비니는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해서 영주권을 취득했기 때문에 나는 합법이다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아이스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결혼했다고 하는 두 사람이 실제로 함께 거주했다라는 증거를 찾기가 어렵다. 그렇게 보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우리는 의심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롤런드 비니는 지난 2020년 말씀드렸다시피 그 트럼프 버거 텍사스 주의 그 벨빌이라는 곳에서 트럼프라는 로고가 크게 새겨진 그 햄버거와 이 마가 굿즈 같은 거를 잔뜩 갖다 놔서 인테리어를 아예 마가 굿즈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트럼프 버거라는 그 매장을 열어서 아주 화제가 된 인물입니다. 그래서 비니의 가게는요, 많은 트럼프 지지자들이 엄청나게 찾아오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그 마가의 성지처럼 트럼프 지지자들이 막 그렇게 여기기도 했었는데 그 사람마저도 지금 추방일보 직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스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성향이나 무슨 어떤 사업과는 무관하게 우리는 불법 체류자는 법적 책임을 공평하게 져야 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그를 체포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에 대해서 롤런드 비니는 아이스가 밝힌 내용의 90%는 사실이 아니다. 라면서 지금 이제 아주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롤런드 비니, 또 아이스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아이스라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어찌 보면 직접 지시를 받고 직접 지휘를 받는 그런 이제 연방 이민 단속국이잖아요. 그런 아이스가 90%는 거짓말이다라고 외치고 있는 이 롤런드 비니, 그가 아직도 트럼프라고 쓰여져 있는 그 햄버거를 지금은 팔 수는 없겠습니다만 팔고 싶은 생각이 있는지, 또 전에 그런 햄버거를 팔았다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직도 당당하게 생각하는지, 이 사람 머릿속에 얼마나 복잡할까 굉장히 전 들어가 보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인데, 여하튼 지금 그런 상황이 발생했다라는 것이고 롤런드 비니의 지금 마음속은 어떨까라는 게 굉장히 궁금하기도 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페이스북의 모 회사 메타 플랫폼 CEO는 마크 저커버그죠. 이 마크 저커버그가 본인이 살고 있는 주택 인근 그 거주 지역에서 그 이웃들에게 아주 민폐를 끼치고 있다. 그래서 그 동네의 소위 빌런이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북가주 펠로알토의 그 부유층 거주 지역인 크레센트 파크 주민들의 삶이 이 마크 저커버그가 이사온 지난 14년 전부터 완전히 망가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저커버그는 자신이 거주하는 그 집 외에도 집 옆에 또 옆에 또 그 옆에 있는 그런 집들을 하나씩 계속 사들이면서 주택 11채를 지금 계속 사들였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네 집을 중심으로 옆쪽에 있는 집 11채. 어떤 집은 최대 1,450만 달러를 이제 주고 샀는데, 원래 그렇게 나가는 집이 아니에요. 원래는 한 600만 불, 700만 불 되는 집인데 2배, 3배 그냥 가격을 줄 테니까 너 나한테 팔어. 이런 식으로 2, 3배 비싸게 가격을 제시하면서 옆집, 또 옆집 막 이렇게 집을 다 사들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니 뭐 2배, 3배 준다니까 why not 하면서 600만, 700만 불 주고 팔 정도인데 갑자기 1,450만 불 준다니까 옳다구나 하고 팔고 나가고 이제 그런 식으로 다 인근 11 이웃이 빠져나간 겁니다. 근데 이제 안 팔고 아직까지 남아있는, 아직까지 그 인근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원성이 지금 엄청나게 큰 겁니다. 14년간 저커버그는 이곳에서 이웃한 주택 11채를 구입했고요. 그리고 그 11채 주택 중에서 한 4채 전 주택은 지금 완전히 싹 다 철거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철거를 한 후에 거기다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막 짓는 거예요. 어떤 집은 완전히 철거해서 공터를 만들어갖고 거기서 테니스장 만들고, 또 어떤 집은 완전히 철거해서 그 밑에다가 지하시설을 만들기도 하고, 또 어떤 집은 완전히 철거해서 자기네 집과 이렇게 연결되는 길을 만들어서 그 게스트 하우스 같은 걸 만들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일종의 그 과거 생각나십니까? 그 마이클 잭슨이 저 LA 인근 LA에서 한 1시간 반, 2시간 정도 떨어진 그곳에 네버랜드라는 데를 만들어 갖고 이제 자기만의 왕국을 만들었잖아요. 여기
마크 저커버그가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집을 사면서 자기만의 왕국을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바로 인접해서 아직 팔지 않고 아직도 살고 있는 그 이웃의 주민들이 지금 불만이 팽배하고 있다는 것인데, 저커버그는 철거한 집 중에 또 하나는 뭐 대형 중앙 정원을 조성했습니다. 집을 싹 허물고, 그 집들 다 크잖아요. 건물 싹 허물고 원래 넓은 앞마당 뒷마당까지 다 합해서 대형 그 정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원에는요 엄청나게 큰 막 분수 같은 것도 만들고, 더 흥미로운 거는 한 2m 정도 되는 높은 동상을 만들었는데, 스태츄. 그 동상은 누구의 동상이냐? 바로 자기의 와이프 프레셀라 첸인가요? 프레셀라 첸. 중국계 미국인이죠. 자기 와이프의 동상을 2m 높이로 탁 만들어 놓고 맨날 오가면서 그 동상을 쳐다보고 그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군데에는 주택을 싹 허물어서 그 지하에다가는 약 7,000 스퀘어 피트 규모의 대형 지하 공간을 만들었는데, 이 지하 공간은 유사시에 이 벙커로도 나의 안전을 담보해 줄 수 있는 안전한 벙커로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어떤 일이 있겠어요? 조용히 만들 수 있겠습니까? 맨날 다다다다다다다 막 꽝꽝꽝꽝 막 부시는 소리, 덜덜덜 대는 소리, 인부들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소리, 트럭들 왔다 갔다 하는 소리, 또 흙 판 거 갖다가 실어다 어디 내보내니까 또 흙 잔뜩 실은 트럭이 들락날락 하니까 먼지 날려 시끄러워. 심지어는 이제 막 그 인부들이 일하다가 점심시간 때는 밥 먹어야 되는데 뭐 어디 식당도 없고, 그러니까 그 근처 길 거기 바닥에 앉아서 그늘에 앉아서 그냥 좀 죄송합니다만 좀 약간 길을 좀 더럽히면서 바닥에 앉아서 먹는 그런 모습도 연출을 하기도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쓰레기도 생기고, 이런 일이 지금 십몇 년째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 공사를 끊이지 없이 하니까. 그리고 이와 함께 또 놀랄 일은요, 주택 하나는 또 싸그리 부셔서 주택과 이제 정원 다 합치면 꽤 넓이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곳은 뭘 만들었느냐? 저커버그의 자녀가 다닐 수 있는 사립학교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사람은 이제 갈 수 있지만, 얼마나 거길 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립학교를 만들어서 본인들이 다 선생님들 불러서 돈 주고, 저커버그 아들, 딸 거기다 보내고, 또 원하는 사람들 자녀 몇 명 보내겠죠. 이런 식으로 사립학교를 집 옆에다가 아예 만들어 버렸습니다. 주택을 건설하는 과정, 또 사립학교를 만드는 데 있어서 그 건설 과정 등등의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것이죠. 저커버그는 지난 2016년 주택 4채를 철거하고 지하 공간을 넓힌 소형 주택을 건설하겠다라는 내용을 그 시청에 보낸 바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심의위원회 시청에서는요, 저커버그의 그 건축 신청을 반려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 공사가 계속되지? 그런데도 저커버그는 공사를 계속했거든요. 저커버그 주변에 비싼 변호사들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주택 4채를 한꺼번에 철거하는 것은 시의 승인이 필요하다, 이런 문구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했냐면 3채 철거하고 좀 있다가 한 채 철거하고, 이런 식으로 공사를 분리해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법의 구멍을 교묘하게 빠져나간 거죠. 그래서 공사를 8년이나 걸쳐서 그렇게 공사를 다 했다라는 것입니다. 시정부에서는 말 한마디 못하고 있는 것이죠. 또 일반인도 아니고 엄청나게 프로퍼티 텍스가 됐든 뭐가 됐든 엄청나게 시 재정에 기여를 하고 있는 저커버그가 하니까 또 말 못하는 그런 면도 있었겠죠. 그래서 지금 그 주변에 있는 그 이웃들에게는 엄청난 민폐를 끼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빌런이라 그러잖아요, 빌런. 그래서 그 동네에 빌런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갑부일지는 몰라도 그 동네에서만큼은 저커버그가 빌런이 된 거예요. 공사 과정에서도 인근 주민들에게 적지 않은 피해와 고통을 주었기 때문에 그런 그 빌런 소리를 듣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중간중간 파티도 하는데, 그 파티가 열릴 때면 저커버그 주택 앞은 그 손님들의 차량으로 엄청나게 붐비고, 또 밤에는 시끄러운 음악이 계속 흘러나오는 경우도 많았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 쿵쾅대는 걸 밤늦게까지 하게 되면 주민들에게 미리 양해받고 허가받고 다 이제 해야 되는데, 저커버그 저택에서 소음이 흘러나온다고 신고를 해도 경찰이 아무런 접수를 한대. 오케이, 알겠다고 접수를 해놓고 실제 보면 경찰이 안 오는 거예요.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주민들의 증언입니다.
오히려 경찰은 저커버그의 파티나 각종 행사 때가 되면 그 경찰을 미리 그 주변에 배치해서 행사를 도와주는 그런 무슨 도우미 역할을 하는 모습은 봤지. 시끄럽다고 신고하면 경찰이 저커버그를 제지하려고 출동한 건 못 봤다. 라는 것이 주민들의 얘기입니다. 소음이 문제될 경우를 대비해서 저커버그는 미리 좀 주민들에게 는 초를 치는 좀 뇌물을 매기는 뭐 그런 것도 가끔 하긴 하는데 무슨 고급 비싼 와인이나 뭐 이런 거를 뭐 선물로 보내는 그런 경우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동네 사는 사람들 다 부자들이고 잘 사는 사람들인데, 뭐, 몇백 불, 아니, 몇백 불 아니라 뭐, 1,000불짜리 와인 갖다 줘도 별로 신경 안 쓰는 사람들인데, 그 와인 한두 병 갖다 준다고 뭐, 컴플레인이 줄어들겠어요. 근데 너무 컴플레인을 하니까, 나중에 저커버그는 와인 갖고 안 되니까 그 주민들에게, 이웃들에게 뭘 보냈느냐 하면은, 소음을 차단할 수 있는 소음 잘 안 들리는 그 헤드폰을 쫙 선물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야, 이건 좀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그죠? 받으면 오히려 기분 더 나쁠 것 같아요. 난 계속 시끄러울 터이니 너는 이거 끼고 살아. 이거잖아요. 그 기분 더 나쁜 거죠. 이웃들이 더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웃들이 더 불만이 폭주하고 있는 것이 지금 뉴스화 된 것입니다. 자, 이에 따라서 저커버그의 이웃 주민들은 세계 최대 부자가 나의 이웃이다라는 어떤 그런 자부심은 오래전에 없어졌고 그냥 동네에서 쫓아내고 싶은 하나의 그 빌런 같은 망나니 같은 그런 저커버그로 지금 욕을 얻어먹고 그 동네에 살고 있다라는 얘기가 흥미로운 스토리로 하나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전해드렸습니다. 근데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 그 부인의 동상을 막 2m짜리 부인의 동상을 그 집안에다 뭐 내 집안에다 만들었으니까 뭐 누가 뭐랄 수는 없습니다만은 부인의 동상을 2m짜리 탁 아니 둘이 같이 이렇게 있는 그런 모습도 아니고 부인 동상 하나만 탁 2m짜리 해놓고 있다라는 거는 조금 저로서는 좀 이해가 잘 안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는 그렇습니다. 그 두 부부가 같이 있는 모습을 동상으로 했다면 그거는 아이고 별거 다 한다면서 이해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 동상도 아니고 부인의 동상을 딱 세워놓고 아침 저녁마다 그걸 보고 있는데 왜 그랬을까라는 건 저는 조금 이해하기 쉽지는 않다라는 생각인데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도 한번 댓글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정적에 대한 그 악감정을 백악관 인테리어에까지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입구를 장식하던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초상화를 치우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법적으로 갖다 버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전직 대통령의 초상화를 백악관 거기다 걸어놓는 건 뭐 법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그 오랫동안 내려오는 관례이기 때문에 이걸 뭐 갖다 버릴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 제가 조금 아까 치우라고 지시를 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뭐냐? 내 눈에 안 보이는 것을 치워 이겁니다. 그러니까 또 내 눈에 안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 장소에서는 치워. 이렇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바마 전 대통령의 초상화는 대통령 사저 입구 근처의 계단 중간에 배치됐습니다. 이게 뭐냐? 이제 원래 있던 자리는요, 백악관이 주최하는 주요 행사 때 참석자들에게 자연스럽게 부각이 되고 또 백악관 투어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 백악관 투어에 나선 관광객들의 눈에도 잘 보이는 그런 곳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게 못마땅한 거죠. 근데 이제 새로 옮긴 그 계단 중간에 있는 자리는 뭐냐? 이제 대통령 가족이나 무슨 경호원이나 대통령 그 관적 관리 직원들 이런 사람들이 다니는 계단이거든요. 그 일반인은 그 계단을 다닐 일은 없는 계단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에게는 거의 눈에 띄지 않는 그런 위치에다가 그냥 갖다 걸어버린 겁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 전직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의 그 초상화는 어디다 걸었을까요? 네, 바로 이 전임 대통령인 조 바이든 대통령의 초상화는 아직 만들지도 걸지도 않았습니다. 만드는 중이야. 계속 이제 그러고 있는 거죠. 자, 끝소식입니다. 건강 관련 뉴스 한 가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마늘을 생으로 섭취했을 때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과 혈압 안정화 등 이 다양한 건강 효능을 얻을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뭐 이 연구 결과를 한국이나 아니면 중국에서 한 게 아니고요. 오스트리아에서 한 겁니다. 이 생마늘은 심혈관 질환 예방, 또 대사 기능의 개선, 또 항산화 효과 등 여러 건강상의 이점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라고 오스트리아 빈 대학교 연구팀이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자, 오스트리아 빈 대학 연구팀은 생마늘 섭취가 심혈관 건강을 비롯해서 인체에 광범위한 긍정적인 효과를 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분석 결과 생마늘 섭취 집단에서는 총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수치가 낮아지고 좋은 콜레스테롤로 불리우는 HDL 콜레스테롤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 결과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수축기와 이완기 혈압, 이 수축기와 이완기의 혈압이 모두 안정화된 것도 볼 수 있었다라고 하고요. 또 항산화 효소의 활성화, 또 섬유소 용의 활성 증진, 뭐 이게 좋은 거예요, 다. 그리고 혈당 대사 개선 효과도 다 뚜렷하게 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생마늘을 매일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먹은 사람들. 섭취량은 하루 4g에서 최고 35g이었다라고 하는데요. 최고 35g은 제가 봤을 땐 그 적은 양은 아니에요. 이제 먹기 쉽지는 않은데 그것까지는 뭐 권장까지는 아니었고 한 4g에서 10g 정도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몇 년을 먹었는데 그 먹은 기간 동안에 특별한 부작용은 관찰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루에 생마늘 두세 쪽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전문가들은 이 생마늘을 먹는 게 위에 부담이 된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그저 하루에 생마늘 두 쪽 내지 세 쪽 정도를 얇게, 그러니까 마늘 하나를 그냥 한 번에 먹으면 절대 부담되니까 안 되고요. 얇게 잘라서 얇게 자를수록 그 얇은 거 하나씩 먹으면은 거의 부담이 없답니다. 그래서 생마늘을 하나를 얇게 잘라서 뭐 5피스, 6피스, 그 두세 개니까 뭐 한 10피스 정도 이렇게 얇게 잘라서 다른 음식과 함께 먹기를 전문가들은 권장하고 있습니다. 단 생마늘을요. 연구에서는 이 생마늘이 간암, 식도암 등 일부 암의 발생 위험도 낮추고 또 고혈압 전 단계를 예방하는 것으로도 나타났다라고 했습니다. 또 이뿐만이 아닙니다. 인슐린 향상성 유지와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 개선 효과도 같이 확인이 됐다라고 합니다. 이와 함께 그 손악력 증가, 별걸 다 조사했어요. 손악력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또 경동막의 어떤 두께, 경동막이 두꺼워지면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데 그런 것도 막아주는 그런 효과도 개선이 됐다라고 합니다. 한편 이 과도한 그 마늘 섭취는 설사나 소화불량 또는 구취 등을 유발할 수 있죠. 그리고 뭐 속이 쓰릴 수도 있고 쉽게 말하면 따라서 이제 개인의 체질과 소화 능력에 맞춰서 섭취량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조심스러운 권고인 것만은 맞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전문가 권고대로 생마늘을 얇게 잘라서 이제 먹는 걸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 얇게 자른 그 하나 얇은 종이 피스보다는 조금 더 두꺼운 그런 얇은 생마늘 하나씩 이렇게 천천히. 개인적으로 저는 그 계란말이 같은 걸 만들어서 이제 자르면은 이제 요만한 깍두기 사이즈로 이제 계란말이를 자르잖아요. 그래서 계란말이 한 피스를 그 생마늘 얇게 자른 걸 같이 이렇게 먹는데 그 생마늘 얇게 자른 것을 저는 쌈장에 살짝 찍어서 그 계란말이 깍두기 사이즈 한 피스하고 같이 이렇게 먹습니다. 아주 맛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시도해 보세요. 계란말이는 뭐 우리가 집에서 평소에도 먹을 수 있잖아요. 계란말이 이렇게 김밥처럼 만든 거 이제 자르잖아요. 그래서 깍두기 사이즈처럼 이렇게 깍두기보다 좀 크게 이제 잘라서 얇게 자른 생마늘 한 피스에 쌈장 살짝 찍어서 계란말이 하나랑 같이 드시면 맵지도 않고 아주 맛이 좋습니다. 그렇게 먹으면은 생마늘을 앞서 전문가들이 말한 그 정도 양을 먹을 수 있는 거죠. 하루 뭐 아침, 점심, 저녁 정도 그렇게. 자, 맛도 아주 좋으니까 한번 여러분들도 시도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칩니다.